농지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아까 맨 처음에 했듯이 농지는 경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 경자 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경자가 아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경자가 자기의 농지를 소유해가지고 작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뭐 여기 나오는 대리경자, 임대차, 뭐든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나올 텐데 위탁경영 이런 것들 원칙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된다라고 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리경적이 되는 사유 내지는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 위탁경영 할 수 있는 사유 이런 사유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원칙은 작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 위탁경영 할 수 있고 대리경작 할 수 있고 임대차 할 수 있는지 이런 사유들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아까 대리경작은 휴경농지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유휴농지 놀고 있는 땅에다가 이 유휴농지를 대리경작으로 지정하고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안 받을 때는 뭐 법원에다 공탁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는 거의 밑줄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의 밑줄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밑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임대차 하고 나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확인받고 시, 구, 읍, 면장에게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임대차 기간 보시죠. 임대차 기간은 밑줄 3년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생긴 건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밑줄 5년 이상 그러니까 원칙은 3년 이상으로 하는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인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몇 년을 길러야 되는 것들은 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5년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대차에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위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간이 없거나 저거보다 짧을 때는 3년이나 5년 이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임차인은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그거보다 짧게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질병 치료인데 그러니까 질병 치료하는데 3년이 안 걸리는 겁니다. 한 2년 정도면 병이 다 나을 것 같죠. 그럴 때는 2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군대 요새 얼마나 가죠? 그렇죠. 아드님이 군대에 가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게 채 2년도 안 가죠 요새. 근데 이럴 때는 뭐 3년 이상으로 하면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지으니까 그럴 때는 짧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 1에서 3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차의 계약에 관한 조정인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이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은 됐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미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전의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지위승계 보시면은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고 여기 나오는 임대차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지의 보전이라는 게 나오죠. 농지 보전. 자, 맨 처음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농업진흥지역. 우리 농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랑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랑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랑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보호구역이랑 농업
진흥구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할 때 지역, 지구, 구역 중에 뭐가 가장 넓은 개념이었죠?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니까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하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니까 일부라고 했죠. 지역이 넓은 개념이고 구역은 좁은 개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농업보호구역이랑 농업진흥구역 중에 행위 제한이 더 강한 곳은 어딜까요? 보호구역.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대부분 정답이 아니죠. 진흥구역이 더 센 곳이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진흥구역은 농업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진흥구역. 그리고 보호구역은 이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보호구역. 그래서 진흥구역이 더 세고 그 밖에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해서 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지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지 중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게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제외.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그냥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지정하려고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하려는 농업진흥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되고, 지정을 할 때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개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인데 보면은 382페이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 비출.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지정을 할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 빠져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려고 할 때 그 농업진흥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개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팁에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의 분류라고 해서 농업보호구역이랑 진흥구역이라고 나뉩니다. 진흥구역이랑 보호구역. 자, 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 또는 이용할 토지가 거기 밑줄, 집단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농지의 집단화,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농지의 집단화. 그러니까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보호구역은 이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은 농지의 집단화. 농지 집단화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진흥구역. 그 다음에 자, 원래 농지는 잘 안 팔리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여기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러가지고 농업밖에 못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거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더 안 팔리겠죠. 보통 농지보다. 그러니까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매수 청구 나왔던 게 어디냐면은, 자,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나면은 얼마 안에 처분해야 되죠?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그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죠. 처분 명령하고 나서는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분 명령받은 농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죠? 농어청구사. 여기도 그때 이제 농어청구사에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청구를 합니다. 다만 주변의 토지 거래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도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리니까 농어청구사에다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때는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로. 어쨌든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농어청구사한테. 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청구사에 그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농어청구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거기 감정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용이 먼저 나와 있는데 거의 3번부터 보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행위만. 근데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가 그 노트에 보면 몇 가지 써놨죠. 그런 행위들을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데 이걸 바깥으로 갖고 나가면은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농수산물 생산 가공시설 같은 것들 여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 그래서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요런 것들은 1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1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다음에 미국의 선별 보관조 이런 것들, 선별 보관 가공 이렇게. 미국 쌀이죠, 쌀. 미국 선별 보관 처리 장소 요거는 30,000제곱미터. 이거는 나오면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니까 굳이 안 해오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써놓은 거니까, 노트에 써놓은 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품종 개량 등을 위해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 이런 연구소들도 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데 요거는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안에다가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택을. 이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들은 농업에 직접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15,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미국의 선별, 보관, 처리 장소는 30,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연구기관은 3,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농지라든지 농업 생산시설 내지는 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공적인 시설들, 어린이 놀이터, 마을 해관 이런 것들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근데 이런 것들은 요 면적까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시골에서 오미자 농사를 짓습니다. 오미자 농사. 이 오미자를 농업진흥구역 바깥으로 가면은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미자 가공 처리 시설을 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합니다. 그 오미자 한 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0원입니다. 15,000원. 오미자 한 통이. 실제로는 더 비쌉니다. 15,000원. 그 다음에 요새 쌀 한 가마니 얼마죠? 지금부터 30,000원입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이 있겠죠. 연구원들 연봉은 3,000만 원. 3,000원. 오미자 한 통 얼마죠? 15,000원. 쌀 한 가마니는 3만원. 연구원들 연봉이 3,000만 원.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에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 행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된 행위는 다 되는데 숫자 나오는 거는 요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마을 해관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이 진흥구역 안에서도 공적인 시설들.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서는 일단 진흥구역에서 되는 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능합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그래서 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능한 거는 관광농원, 그 다음에
주말 농원 이런 것들, 관광 농원이나 주말 농원. 그 뭐 무슨 체험 영농 이런 거 있죠. 딸기 체험 영농, 무슨 체험 영농 이런 거 가면은 거기 갈 때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입장하자마자 소쿠리를 하나 줍니다. 소쿠리 하나 주면서 딸기 따라는 거죠. 다른 데로 갖고 가라고. 딸기 막 따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딸기 따오면은 점심 밥을 주죠. 그 밥에는 딸기 전, 딸기 무침, 딸기 샐러드, 딸기 잼, 딸기로 만든 모든 음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양손에 딸기를 한 소쿠리씩 들고 나옵니다. 요거 관광농원에는 그런 게 관광농원인데 요거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다음에 주말 농원은 3,000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다음에 거기 하나만 더 써놓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1종, 2종 근생이라든지 주택들은 1000제곱미터 미만, 화장실, 양수장, 대피장 이런 것들은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보도록 하죠. 관광농원, 그 아까 딸기 많이 들고 오죠. 그 관광농원 들어갈 때 공짜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입장료 내야 됩니다. 그 입장료가 얼마냐면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다음에 주말 농원은 이제 도시 주변에 있는 주말에 이제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원이겠죠. 주말에 농원이니까 요거는 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갈 때 택시 타고 가는 거 아니고 버스 타고 갑니다. 버스 왕복 차비가 3,000원입니다. 택시 타고 가면 3만 원 나오니까 안 됩니다. 버스 타고. 주말 농원은 버스비 왕복 3,000원.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해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고 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소득 증대 사업이 가능한데 관광농원은 입장료가 2만 원, 주말 농원은 차비가 3,000원. 택시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버스 타고. 3,000원. 택시 타고 가면 왕복 3만 원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종 근생. 일종 근생이나 2종 근생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밑에 그 노트에 보면은 양수장, 대피소, 화장실. 양수장, 대피소, 화장실. 양수장, 대피소, 화장실 세 글자씩이니까 3000제곱미터 미만. 이것까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은 농지 전용 허가 및 농지 전용 신고라는 게 나오죠. 농지 전용이라는 거는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 누가 하죠? 여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용 허가랑 농지 전용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그럼 농지 전용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래서 자,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데 그 농지 전용에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모든 농지 전용 허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권한을 위임해 둡니다. 위임. 자, 숫자를 4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3,000에 3만, 3만에 30만. 농업진흥지역 요거는 아니고 이거는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000 이상 3만 미만, 밖에서는 3만 이상 30만 미만 일 때는 요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해 둡니다. 시도지사에게. 요거보다 작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크죠? 그럼 자기 직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래서 3,000에 3만, 3만에 30만, 3,000에 3만, 3만에 30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시, 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요거보다 작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요거보다 클 때는 자기가 직접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농지 아닌 걸로 바꿀 때 농지 전용. 그 다음에 허가권자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오죠.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천에 3만, 밖에서는 3만에 30만.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하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죠.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은 요거보다 작을 때. 그래서 진흥지역 안에서는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밖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뭐 디귿에 나오는 건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농지 용도 변경 나오는데,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한 자가 목적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농지 전용 협의는 보시면 맨 앞에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거기 밑줄. 주무부 장관 이나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이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꿉니다. 이럴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뭐 받았죠? 협의. 거기 건축법에서도 원래는 건물 지을 때 허가나 신고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으려고 할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농지를 농지하는 걸로 바꿀 때 원칙은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의할 때는 협의합니다. 협의. 농지 전용 협의는 누구한테 신청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그래서 허가나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는데, 요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자,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꿀 때는 원칙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한다는 거는 뭘까요? 생업 관련 해야겠죠.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대상이 주택입니다. 주택. 아니면은 농수산물 집화장, 성과장, 판매장, 뭐 보관소 내지는 양어장 이런 것들, 농업에 관련된 걸로 바꿀 때는 신고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익용 시설들, 뭐 마을 해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때. 그러니까 원칙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꿀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생업 관련이거나 공적이거나 경미한 행위들 이런 것들 할 때는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제가 노트에다가 몇 가지 숫자 써놨는데 그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냥 보지 마시고, 이거 나오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농지 전용이랑 비교해야 되는 게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영구적으로 바꾸는 거를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잠깐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다시 농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은 영구적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에도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 협의는 누구한테 할까요? 저기 예외 없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나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근데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 협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저기 예외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거는 다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쓰는데,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작물이 아닌 공작물로서 뭐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같은 것들, 이런 목적으로 잠깐 쓰다가 다시 농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7년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주목적 사업의 용도로, 주목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 같은 것들로. 그런 것들은 주목적 사업 시행 기간 안에. 그 다음에 토속 채굴이나 광물 채취 이런 것들 목적으로도 다른 목적으로 잠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는 허가 받습니다. 근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사항들은 뭐가 신고사항인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지역 축제장 같은 겁니다. 그 산천어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옆에서 그 산천어 구워 먹고 라면 팔고 하는 데 있죠. 그 텐트 쳐놓죠. 그게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그 다음에
농지 겨울에 물 대가지고 썰매장 만들고 그런 거죠. 그게 신고예요. 지역 축제장 같은 거 만드는 거. 그게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용이랑 타용도 일시사용은 차이점이 전용은 영구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농지 아닌 걸로.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 아닌 걸로 잠깐 쓰다가 다시 돌리는 거. 그러니까 농지 전용은 지목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게 농지일 때는 전, 답, 과수연이었다면 이걸 뭐 대라든지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다시 농지로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그게 차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죠. 농지 보전 부담금은 자 농지를 전용을 합니다. 전용. 그러면은 절대적인 농지의 면적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전용은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꿔준 거죠. 영구적으로. 그러면은 농지가 줄어들겠죠. 근데 농지는 보전의 대상이니까 이 농지가 줄어들게 되면은 나머지 농지 이걸 잘 보전을 해야 된다. 나머지 농지를 잘 보전을 해야겠죠. 이 나머지 농지를 잘 보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꿔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득을 얻겠죠. 전용을 하면.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얻을 테니까 이 나머지 농지를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용하는 사람, 이익을 얻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절대적인 농지의 비중이 줄어들고 나머지 농지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돈을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한테 야 니네 돈 내 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농지가 훼손이 가져왔으니까 나머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니네가 돈을 내라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는 뭐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내에서 부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대체 농지 조성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농지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한테 부담한다. 그 가로 안에 밑줄 타용도 일시사용은 제외. 우리 요약서에 농지 보전 부담금은 전용하는 사람한테 부담시키는 거지 타용도 일시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부담시키는 게 아닙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은 잠깐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다시 농지로 돌릴 거죠. 농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용하는 사람들이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의제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전용하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싹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납부는 농지관리기금 운용 관리하는 자에게 납부를 해야 되고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금액은 거기 밑줄 개별 공시지가의 30%.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이거는 뭐 전용 협의를 했겠죠? 이럴 때는 깎아도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납부시기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전까지 돈 내놓고 이거 허가받고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산금 이런 것도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의 취소 사유 나오죠? 다 볼 건 아닙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7번 나올 겁니다. 거기 7번에 허가를 받은 자가 밑줄 조치명령 위반 거기 밑줄. 근데 거기 옆에 가로 안에 절대적 취소 사유 밑줄. 자, 내가 농지 전용을 하는데 허가받은 사항이랑 다르게 전용을 한다든지 허가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은 각종 조치 명령을 합니다. 공사 중지 명령이라든지 철거 명령이라든지 각종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니까 해야 한다. 요것만.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뭐뭐뭐를 그래가지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뭐 앞에 이상한 거 나오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끝에는 취소할 수 있답니까? 해야 된답니까? 하여야 한다. 무조건.
그러니까 명령 위반 이거 보는 순간 맨 끝에 가가지고 하여야 한다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지문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농지법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요 정도 보고 제가 이제 요거 기출문제 풀 때도 다른 내용 보충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7, 8월 달이나 아니면은 동영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제가 빠진 부분들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국계법 맨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 국계법. 170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국계법 하기 전에 요거 권한자만 다시 한번 보죠. 권한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요 예외에 없는 것들은 싹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 누가 발급합니까? 시, 구, 읍, 면장이. 원칙은 며칠 안에? 4일 안에.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2일 안에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가 뭐였죠? 시, 주, 허, 신, 계, 경, 비. 절에 가서 시주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죠? 경비가 드네? 시주, 허, 신, 계, 경비? 이렇게. 절에 가서 시주를 하니까 경비가 드네? 이렇게. 시, 주, 허, 신, 계, 경비. 학교나 연구소의 시험 실습 목적, 주말 체험 용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근데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개발진흥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경사도가 15% 이상인 농지, 이런 것들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부르는 거고, 비축농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했을 때 이런 것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취득하는 목적이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학교나 연구소의 시험 실습 목적이니까 그 농지를 어떻게 경영할 거냐라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취득하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서 따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그 공유농지의 분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시효 취득, 그 다음에 환매, 이런 것들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 청구가 2개 나왔었는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주말 체험 용농으로 취득한 자가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지조정 허가나 농지조정 신고를 하고 나서 목적 사업에 2년 안에 착수를 안 할 때, 뭐 이런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얼마 안에 처분해야 되죠?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처분하면 끝나는데, 처분 의무가 생기고 나서 1년 안에 처분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처분 명령을 하죠. 처분 명령 받고 나서는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명령 기간 안에 팔면 되는데 내가 못 파는 거죠. 그럴 때는 매수 청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농어청구사. 자, 처분 명령 받은 농지를 매수 청구할 때는 농어청구사한테 하는데 가격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서 봤던 거.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매수 청구할 때는 감정가로. 근데 대상은 항상 농어청구사한테.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다만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지정할 때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협의는 누구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렇게. 이 정도. 권한자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법은 우리 책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런 데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유예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까 처분 의무 기간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안 하면은 처분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 기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뭐 유예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계법.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각종 행정 계획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자, 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이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관할 단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 계획.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무슨 계획이었죠? 도시, 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구체화한다라고 했으니까 말로만 구체화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요게 계획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 규제에 관한 부분. 이렇게 계획으로 규제해 놓고 나면 뒤에 개인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죠. 이용규제. 이 이용규제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였죠.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규제의 형태가 허가.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고 해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국계법은 크게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계획이랑 이용.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듭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계획 수립 절차. 자, 보시면은 다 쓰진 않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게 되죠. 그래서 맨 앞에 뭐 170페이지 행정계획의 체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1번에 가로 3번 한번 볼까요? 가로 3번? 비구속적 계획. 방향 설정하는 계획이죠. 광역, 뭐 기본 이런 자 들어가는 것들. 종합, 광역, 계획 이름에 광역, 기본, 뭐 종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 가로 3번 그 가로 안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님. 이렇게.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 다음에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 근데 뭐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밑에 표에 비구속적 계획이랑 이런 거 비교를 해놨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 행정계획에서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관리계획 절차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173페이지를 바로 보시죠. 173페이지.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죠. 지정하고 나서 지정의 절차가 안 나와 있는데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자,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두 가지.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인데 이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해주죠. 근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습니다. 자, 지정되는 곳이 같은 도, 관할이 같죠? 같은 경기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될 때는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가.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서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됩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지정을 하죠.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은 수립권자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얼마 안에? 3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람들은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승인 신청. 3년 내. 자, 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둘 이상이니까. 같이.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수립은 공동으로. 같이.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 안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광명시장, 안양시장, 수원시장 이런 사람들, 가평군수, 양평군수가 같이 수립합니다. 같이 계획을. 근데 관할이 다를 때는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관할이 다를 때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가 제가 기본서에 옆에 써놨는데 지정하는 절차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통보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지정하고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서 통보. 이렇게. 이 통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을. 그 다음에 수립을 공동으로 이 사람들이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은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하죠. 직접.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도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성립하지 않죠. 이럴 때 시장 군수가 싸웁니다. 누가 말려야 되죠?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싸우면 국장이 싸움을 말리는 걸 조정한다라고 하죠. 조정. 이 조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주면 여기 수립권자는 조정의 결과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광역도시계획에. 그 다음에 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동등한 레벨의 사람입니까? 한쪽이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죠. 누가 높으면 됩니까? 승인권자. 해서 시장 군수가 수립한 거는 위에서 승인해주죠. 누가? 시장 군수가 만든 거는 누가?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만든 거는 국장이 승인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권한자.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만드는 경우.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해서 첫 번째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즉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들 수가 있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계획을 공동으로 같이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자, 광명시장, 과천시장, 안양시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니면은 광명시장, 안양시장, 수원시장, 과천시장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을 했죠. 그럴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광명, 과천, 수원 다 여기 경기도니까 경기도 안에서 도지사가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따로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청에 해서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했거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경기도 안에서 수립을 했을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한자들이고,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 한 사항들은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걸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되죠? 5년마다 확인사항을 변동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초조사하고 나면 의견 듣겠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자, 광역도시계획에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방법이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는 시, 군, 시, 도가 수립권자니까 이 사람이 수립권자가 속하네. 시, 군, 시, 도가 속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견 듣고 나면 이렇게 수립해서 승인권자한테 보내주죠. 자,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잘 모르는 거는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도지사가 승인하죠. 그러면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합니까? 중앙이랑 합니까? 중앙 누굽니까? 손 들고 계십시오.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나 심의를 지방이랑 해야죠. 그래서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국장이 승인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승인을 했죠? 승인하고 나면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수립권자한테 보내주죠. 송부. 그리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요걸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주죠. 며칠 동안 보여주죠?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준다라는 거. 기간 제한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30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게 광역도시계획이었죠.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요건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지정권자.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 사람들이 싹 다 합니다. 이 사람들. 국장이나 도지사. 그래서 수립을 공동으로 한다. 요거 빼고 나면은 권한자는 싹 다 국장 아니면 도지사.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필요하거나 요청할 때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공동으로. 근데 여기 시장 군수가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라는 거 정도만.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어떻게 만들죠?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그렇죠. 지정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 만드는 거죠? 기본 계획은? 관할에서.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안 가던 헬스장을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분필이 막 부러지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못 가다가 그래서 좀 운동을 하기 시작했더니 분필 정도는 제가 이제 가볍게 부실 수 있는. 수립하고 승인하고. 자, 수립 누가 하죠? 관할에서 만드니까 관할 지자체장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도, 그 다음에 시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관할장이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만든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스스로 확정. 그렇죠. 국장한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은 누가? 도지사가 승인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는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수립권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계획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가 수립하죠? 언니! 예외가 없다고 그러죠. 기본계획은 수립권자에 예외가 없습니다. only you. 얘네만.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기본계획은 수립권자,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특, 광, 시, 군이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자,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뭡니까? 기초사.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내용을 준용하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오면은 요 기초사의 내용에 포함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토지적 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은 얼마나 했을 때 안 합니까? 5년 안에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요 기초사에서 토지적 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사하고 나면은 뭐 하죠? 의견 청취. 의견 듣죠.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두 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방법이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을 청취할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의회는 수립권자가 특, 광, 시, 군이니까 의회도 특, 광,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수립하고 나면 이제 승인권자한테 보내주죠. 승인권자는 잘 모르는 거는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승인을 하는데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은 시,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죠. 즉, 시, 도지사는 스스로 확정하거나 승인합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승인하거나 스스로 확정할 때는 협의나 심의를 중앙과 합니까? 지방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보내주죠. 한숨 쉬지 마시고 저도 한숨 납니다. 제가 5, 6월 달에는 자료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을 시간은 제가 없습니다. 이게 오전에 나눠가지고 이게 설명하고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따로 읽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혹시나 책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출근을 9시 반 정도에 하고 있으니까는 아니면 쉬는 시간에 찾아오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마치고 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안 내려가도 됩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러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업 주간에는 제가 필기하는 것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 책을 요약서를 보셔도 되고 기본서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서에는 제가 밑줄 안 쳐드린 부분들은 안 읽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쳐드린 거 다 밑줄 쳐드렸으니까 그 밑줄 쳐드린 거 위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혹시나 못 찾을 때 그럴 때는 뭐 밑줄 안 쳐드린 부분에도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다 하는 것들은 내가 이번 주 수업 듣고 복습하시고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는 것들은 혼자 막 끙끙 앓지 마시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질문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도 더 심한 걸 물어봅니다. 가끔씩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뭐 서비니까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주죠. 아주 친절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날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2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말이지? 승인하고 나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주죠. 여기 송부라고 하고 수리권자는 요거 역시 공고하고 열람하죠.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원칙 수립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이 인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만? 여기 시나 군에서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예외가 인정되는 곳은 시나 군에서만. 제가 두 가지 경우 말씀드렸죠. 경미한 경우랑 대체 가능한 경우 해서 경미한 경우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10만 이상의 어디? 시 또는 군. 시 또는 군.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경우는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에 대해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안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만들어져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그런 거 없죠.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원칙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때는 몰래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인데 이 관리계획은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실 때는 문제 가지고 오시면 문제 기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부터 풀고 관리계획 국계법 내용까지.